10일부터 세금 중과 조치가 다시 부활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 조치가 집값을 안정화시킬까요? 아니면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할까요? 급반전, 급상승으로 보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구나. 매수자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야 이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이익보다는 다수의 행복을 기본으로 던졌잖아요. 답이 없죠.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10일부터 세금 중과 조치가 다시 부활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 조치가 집값을 안정화시킬까요? 아니면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두 분의 부동산 고수를 모셨습니다. 먼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 분석학과 교수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위원님.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데요. 자, 근데 용어부터 좀 어렵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게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중요하다. 저희가 장르가 머니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주택자는 당연히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집을 팔았을 때 그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무겁게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심하게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규제 지역인데 지금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 12곳이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3주택자가 이제 첫 집을 팔 때 네. 지방소득세까지 다 포함하면은 82.5%가 되는 겁니다. 오, 맞네요. 양도세가 기본적으로는 45%까지예요. 네. 2주택자, 3주택자 할 때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가 중과가 되거든요. 그럼 더하면은 30%면 75가 되잖아요. 네. 이게 지방세 10%를 더하면 8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차익을 남긴 경우에는 82.5%는 8억 2,500을 세금을 다 내야 돼요. 물론 공제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상당히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구나. 거의 실익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치가 그럼 빨리 팔아라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금이 거의 다 나가니까 못 팔게 되잖아요. 네. 지금 팔아야겠죠. 야, 그런 조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 원 중에 남는 게 2억 원밖에 좀 없다. 이상하잖아요. 네. 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유예를 했음에도 다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확 됩니다. 집값을 네네네. 잡겠다라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강남에서 매물이 좀 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이 강남 불패라는 말이 흔들리는 거라고 봐야 네. 될까요? 이와 비슷한 어떤 대책이 2017년 파리 대책이라고 있었습니다. 파리요? 네. 파리 대책. 8월 2일 날 파리 대책. 그 파리 모기 파리 말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서울 전역하고 그다음에 경기 핵심 지역에 대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제 대책을 발표했고 다음에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동안 시장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그때는 한마디로 강남 불패였죠. 네. 아니면은 상급지 갈아타기나 아니면 똘똘한 한 채가 대세적 흐름이었다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전형동원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남이 떨어지고 용산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면 마용성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65세 인구 고령자 비중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거예요. 2017년 8월 당시에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이 14%였습니다. 예. 지난 2월 우리가 21.5%까지 봤어요. 아마 올 연말에 고령자 비율이 한 22%까지 나올 겁니다. 어머나,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어떤 세제 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사람들의 어떤 태도
이른바 그런 정책 수용자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보는 거죠. 특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양도세 이거는 팔아야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안 팔면 되는 거 아니고요. 예. 근데 그거보다 무서운 게 이게 보유세란 말이에요. 보유세. 보유세는 이게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나올 때는 버티죠. 예. 그러니까 이게 2017년, 8년 이럴 때는 지금 한 65세 되시는 분은 그때 뭐요? 다 월급 잘 받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금은 거죠.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집 하나 줄이자 그냥 이번에 줄이고 그거를 이제 뭐 생활비로 쓰든지 뭐 아니면 요새 또 주식이 또 잘 되니까 주식 나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예. 아니면 이제 고가 1주택자분들도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매물이 다주택자 보면 1주택자 매물까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분들은 이제 주거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집을 40평 살던 걸 이제 25평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좀 아들 딸 좀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흐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박원갑 위원님 그 고령자가 많아진 상황에서의 그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 이 집값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안정화될 건지 아니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건지 명확하게 한 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원갑 위원님. 그렇게 급반전, 뭐 급상승으로 보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이제 그 5월 10일이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사라지잖아요. 네. 공급 절벽 혹은 이제 이걸 거래 이제 동결 효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살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낙관적인 견해인 것 같고요. 다만 매물이 줄긴 줄 겁니다. 임대사업자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고가 1주택자 매물도 일부 좀 나올 수가 있어서 매물이 줄긴 줄지만 그렇게 절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집값이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고령자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고가 1주택자 분들이 강남에 사시거나 용산에 사시는 분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엑시트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보유세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많이 매긴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월급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보다 훨씬 더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민감도가 어떻게 보면 높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강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요. 나머지 지역은 약간은 뭐 잔파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큰 상승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집값이 당장 오르진 않고 안정세를 보일 거다. 네. 하문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 후속 대책. 이거에 따라서 그 진폭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유세를 초고가 주택에만 하겠다고 했는데 중저가에도 하겠다고 하면 중저가도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거고 네. 그러면 조정관망장에서 이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는 거고 정부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빨리 그렇죠. 농도와 현실화되느냐. 시점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와, 그걸 이게 보시면서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배제하면 우리 수석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일단 당장은 조정 관망장으로 보고 네.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일 때라는 건데 이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양도세 중과의 부작용은 혹시 없을지. 양도세 중과 이제 뭐 새삼스럽게 부작용이라고 표현하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이익보다는 다수의 행복을 기본으로 던졌잖아요. 정책 네. 방향을. 최소화시키는데 그럼 얘기는 정리됐죠. 이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암만 논쟁을 한다 하더라도 답이 없죠. 양도세 중과 이거 매수 이거 타임에 대해서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지금 4월 토지거래가 그 심사 기간이 한 10월 20일 걸리는 데가 있고요. 네. 하루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매수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어느 분이 30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자기 돈이 한 10억이 있어요. 그 대출 좀 받고 해서 부모님이 한 15억을 이제 증여해서 아예 돈 자체를 근데 그 증여세를 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사는 사람의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국세청에서 그 15억 있잖아요. 예. 그거를 15억을 증여한 돈을 어떻게 그동안 벌어왔느냐 이거를 조사를 들어가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소비자가 걸리는군요. 매수자가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어요. 정부에서. 근데 반면에 자기가 또박또박 모아가지고 30억이 있어. 네. 그거는 하루면 통과돼요. 자금 조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젊은이들 어떻게 30억을 모으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부모님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그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이것도 좀 저도 정부에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3억, 5억 정도는 출처까지 조사하면서 시간을 딜레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게요. 그런 것들까지도 국세청에서 도리어 조사하니까 15일, 20일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온갖 때 부동산이 워낙 방대하고 자산이 많고 대상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말씀 주신 약간의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다 케어를 못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인정하는데 정부의 대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한테 꼭 체크해 보셔라. 다만 이제 과거에는 어떤 하나의 이제 패턴화된 삶을 살았어요. 주로 이제 연애를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내 아이를 집 장만을 낳고. 하죠. 네. 그다음 아이도 낳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내서 집을 사요. 그러면은 차곡차곡 갚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 세월에 이제 대출도 다 갚고 가격도 올랐죠. 그럼 완성된 어떤 집을 하나의 이제 온전하게 내가 가지는 행태가 과거의 어떤 그러면 내 집 마련 방법이었어요. 그 전공법이라고 해요. 요새는 좀 달라요. 요새는 우회 전략도 있어요. 주식이나 나머지 금융자산을 운용해서 나중에 집을 사는 방법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 말아먹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주식을 가지고 크게 부를 이룬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최근에 3년 동안에 투자 실적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내가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면은 집 안 사셔야 돼. 나중에 사, 나중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통 그 주식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수익률이 한 6% 정도거든요. 이 그 보통, 목표 평균. 수익률이에요. 목표 수익률. 근데 그보다 훨씬 10%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안 사셔야 돼. 제가 오늘 그렇지 않다. 그런데 지금 뭐 1년에 해봤더만 마이너스 2%다. 아니면은 뭐 1% 왔다 갔다. 정기예금 수준이다. 그러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만해. 이거는 그만해. 왜냐? 이거 본인의 실력이에요. 앞으로 주식하면 내 재산 다 말아먹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윗세대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럼. 전공법. 적정한 수준에서 그냥 집을 사서 그냥 그걸 대출을 갚아 나가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구호에 익숙하다 보니까 항상 그 일률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을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 자기 성격, 기질, 그다음에 자기 금융지능 여러 가지 그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먼저 집을 살 거냐 아니면은 나중에 살 거냐가 저는 결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지표를 하나 드리고 갈게요. 피가 나고 알이 배기는 PRR이라고 있어요. PRR? 1년에 내는 임대료가 집값의 몇 배 수준인지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집값이 있으면 그 배율을 따지는 건데요. 그 수치가 30을 넘으면 그래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금융경쟁력을 활용해서 월세 사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오. 미치면은 이제 주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 여러분 그 지금 지역에, 네. 확인해 보셔야 될 거 PRR 확인해 보시고 네. 그 연평균 나의 어떤 그 투자 대비 수익 수익률. 수익률 그거 잘 확인하셔서 오늘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제가 캐시박스를 드릴 거예요. 예. 네. 네.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이가 달러를 없으면 보여주시면 1달러, 네. 차이가 있으면 100달러. 100달러. 저는 한 요번에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한 10달러 정도?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1달러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생각이 달라해서 두 분의 생각 평균 5.5달러 생각이 상당히 매우 비슷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열한 사이좋은 두 분의 토론 잘 들었고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